대목차 1번 보시면요. 신용장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 목차의 신용장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용장이라는 건 영어로 letter of credit 이라고 쓰고요. 줄여갖고 LC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UCP에서는 그냥 크레딧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레딧이 뭐 신용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맥상 그 자체로 신용장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letter of credit, 신용의 편지다. 예, 무언가 그 사람에게 그 신용을 부여하는 어떤 내용을 써서 주는 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용장의 정의는 은행에 의한 조건부 지급 약정, 조건부 지급 확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용장이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은행이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은행이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만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확약, 약정을 한 것. 신용장이란 은행의 약속이다. 돈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추심에서 추심이라는 건 은행의 서류 취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게 이제 추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용장은 요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은행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추심에서는 단순히 은행에서 제가 서류를 갖다 주고요. 돈을 주면 받아다 드리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업무 처리라고 본다면 신용장에서는 은행이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은행이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매수인은 대금 결제 과정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신용장이 개설되면 은행이 앞에 나서서 매도인인 수출자한테 직접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게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개설된다. 개설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로는 신용장을 이슈한다, 개설한다 또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그 개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발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번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슈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하는데 뭐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이슈잉 뱅크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발행은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당사자, 여기서 수입자가 요청해서 신용장을 개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입자를 또 개설의뢰인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 또 다른 말로 발행의뢰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설이나 발행이나 동일한 의미다. 이슈를 번역하는 차이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은행이 그 개설하는 은행, 개설은행이라고 하는데 은행에 요청을 해서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그때부터 신용장에다가 모든 조건을 걸어요.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고 얘기했죠. 그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와 상환으로 서류가 오면 그것하고 맞바꾸어서 수출자를 이제 나중에 용어 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수출자는 수익자, beneficiary라고 부르는데 대금 지급을 약속, 확약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조건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행이 내건 서류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대금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의 조건은 서류상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은행의 약속, 그걸 신용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양괄호 3번 보시면 신용장, 여기서부터 그냥 크레딧 이렇게 나오죠. UCP에서는 그냥 신용장을 줄여가지고 LC라고 하지 않고 그냥 크레딧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두시고요. 자, 일단 신용장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장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이다. 그래서 신용장은 약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용장은 신용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든 다른 설명이 붙었든 명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금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걸 자체로 신용장으로 보는 것이지 명칭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취소가 불가능하다. 자, 이 서류를 갖고 오면 돈 주겠다고 은행이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보니까 그때 약속했던 게 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돈 주지 않을래요. 라고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취소가 불가능한 약정을 통틀어서 신용장이라고 한다. 자, 밑에 영어 표현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자, 이건 UCP 규정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추심을 하면서 URC라는 거, 추심 통일 규칙이라는 걸 살펴봤었죠. UCP는 신용장 통일 규칙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UCP 600, 지금 최신 버전이 UCP 600인데요. UCP의 규정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UCP에서 그 표현 그대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UCP 내용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용어의 정의 중에서 신용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redit means 신용장이란 any arrangement. arrangement는 뭐 사전에 뭔가를 준비하는 것 또는 agreement, 약정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약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any가 붙었어요. 어떤 종류가 됐던 모든 종류의 약정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however named or described, 어떻게 이름이 붙었든 설명이 붙었든 however 관계없이 명칭이 뭐든 간에 그에 붙어있는 설명이 뭐든지 그런 것에는 관계가 없다. That is irrevocable. 오랜만에 다시 봤네요. irrevocable, 취소가 불가능한 arrangement, 약정을 말한다. And thereby constitute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자, issuing bank는 개설은행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신용장을 발행해주는, 개설해주는 은행을 말합니다. 신용장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이죠. 이 은행이 돈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개설은행의 definite, 명확한, 확정적인 undertaking, 의무의 부담인데 그런 확정적인 의무의 부담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신용장이라고 한다. 확실한 약정이라는 걸 우리말로 줄여가지고요. 이렇게 줄여서 번역을 합니다. 확약. definite undertaking을 확약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확약을 구성하는 확약이 되는 그러한 약정으로 인해서 개설은행이 확약하는 걸 말하는데 뭘 확약하냐면 to honor, honor라는 단어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honor가 원래 무슨 명예 같은 걸 지키다, 무엇을 기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명예 뭐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이제 신용장 쪽에서는 honor라는 단어에 용어의 정의를 따로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결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행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지급이행이나 결제나 다 언어를 번역하는 그 단어의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언어라는 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제하겠다는, 언어하겠다는 확약을 말하는데 a complying presentation, presentation 여기서는 이제 제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추심할 때도 presenting bank 할 때 그 present라는 표현을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서 이 제시라는 것도 UCP에서 따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로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complying presentation, 따르는 제시다. 요거는 앞으로 일치하는 제시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하겠다는, 언어하겠다는 모든 종류의 확약을 말하는데 그 확약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명칭이 뭐든 간에 관계없다. 한 2번 정도 더 반복을 해보세요.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모든 종류의 약정, 약속을 말하는데 however named or described, 명칭이 뭐든 설명이 뭐든 간에 관계없다. 자, 그 약정은 irrevocable, 취소 불능이고 and thereby constitute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의 어떤 확약을 구성하는 약정인데 어떤 확약이냐면 결제하겠다는, 일치하는 제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결제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일치하는 제시라는 게 은행이 내건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내건 그 조건이 일치하는 제시고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 경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CP상의 정의는 이렇고요. 우리가 어떤 실무적인 입장에서 신용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특성상 서로 다른 국가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물품 그 자리에서 건네주고 대금 그 자리에서 받고 만약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쫓아가고 확인하고 돈 안 주면 찾아가가지고 왜 돈 안 줍니까? 이렇게 독촉하고 하는 것들을 국제매매에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항상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제 방법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송금 방식 가장 간단한 방식이긴 한데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서로 그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추심이 이제 그 송금 방식보다는 조금 은행이 참여한다. 그래서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보내주고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환원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추심에 참여하는 은행은 매수인한테 돈을 반드시 받아다 주겠다라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서류를 받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서류 그 DA 방식에서는 서류를 받고 나서 나중에 돈 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그 물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검사하기 이전에 실물 검사를 하기 전에 대금 지급 또는 대금 지급의 약속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점들도 있어요. 근데 신용장에서는 가장 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험인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물품 건네주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신용 위험이 크죠. 매도인의 신용위험은 신용장으로 거의 대부분 다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장이 매도인한테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대금 지급의 주체는 더 이상 이제 매수인이 아니에요. 송금 방식이나 추심 방식에서처럼 매수인이 돈 줄까 안 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금 지급의 주체가 신용장에서는 은행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돈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행은 말 바꾸지 않을 거고 은행이 망할 확률은 거의 없죠. 은행이 돈 주겠다고 했으니까 매도인은 이것만 걱정하면 됩니다. 일치하는 제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서류만 제대로 갖다 주면 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매도인의 신용 위험이 아주 획기적으로 거의 다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의 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뭐 확률은 있죠. 은행이 망한다던가 이런 확률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치하는 제시라는 게 사실은 말이 쉬워서 일치하는 제시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매도인한테는. 그래서 그런 서류를 갖춰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신용 위험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업 위험이 있습니다. 상업위험이 있는데 상업위험이라는 거는 대금은 지급하는데 물품을 매도인이 건네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계약에서 약속한 물품이 아닌 엉뚱한 물품, 품질이 다르다거나 또는 물품이 망가진다거나 이런 상업위험을 부담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용장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고르게 둘 다 이득을 주는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도인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뒷부분에서 공부를 할 테지만 신용장은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한 조건이 일치하는 지시, 서류 조건이에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은행은 약속했던 서류를 건네주기로 약속을 하고 신용장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매수인이 얻는 건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아니고요. 계약과 일치하는 서류를 받을 뿐이에요. 물론 그 서류의 조건을 꼼꼼하게 설정해서 매도인이 그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할 수밖에 없도록 서류 조건을 꼼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뭐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위험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용장은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좀 참여하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차도 조금 오래 걸리고 비용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입수하는 것 거래이지 물품을 입수하는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해줘야 되고 관련된 신용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을 매수인이 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장이라는 건 매도인한테 조금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평하게 둘 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인은 그래도 은행이 중간에 껴서 일치하는 제시라는 서류를 받아다 주겠다는 약속, 그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업 위험을 조금 완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국제 매매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용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용장보다 더 안전한 방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용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결제 부분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